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하는 북한을 만나보는 시간. 이슈톡 북적북적의 개그맨 임성욱입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70년 이상 분간되어 쉽게 가볼 수 없는 북한의 인권 현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산가족과 후손들이 살고 있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례대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탈북 웹툰 작가 전주옥입니다. 저는 또 방송과 웹툰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과 또 탈북민의 정착 과정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 있는 김태원이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좀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더 우리 정책 연구가 일상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살다가 온 탈북민이고요. 지금은 라디오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좀 생생한 얘기들을 그리고 북한에 계신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북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나 때랑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랐었는데 북한의 IT가 상당히 요즘 좀 많이 달라졌다. 두 번째는 국경이 봉쇄 수준이 심각해졌다였는데 그러면 선전화기를 어떻게 발급받아서 운영이 될까 해서 좀 알아보니까 전화기 장사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장사꾼들이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아무개 이름, 뭐 아무개 이름으로 엄청 많이 발급을 받아놓고 이걸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해서 사실상 전화기를 쓰는데 이게 4명이가 아닐 확률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또 이걸 이용해서 북한 당국에서는 지나가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전화기 꺼내. 네 명이야 아니야 뭐 안에 뭐 있어 이걸 또 해서 또 돈을 빨아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네. 그 예전에는 전화기가 하나만으로도 그 부의 상징이었는데 네. 요즘은 확실히 북한의 그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온 탈북민들 중에는 그냥 그 손전화기를 안 썼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거랑 네. 사실 저는 최근에 온 탈북민들을 보면서 나 때랑 달라졌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쿡 찌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김일성 하면은 수령님, 그럼 김정일은 장군님. 이게 호칭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그 가계도를 저희는 어렸을 때 세뇌를 받아가지고 근데 찌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온 친구한테 김영직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김영직이 누구죠? 김일성의 삼촌. 이렇다니까요. 세상에 아니에요. 심지어 김영직은 김일성의 아버지야. 어머. 근데 이렇게. 말하실 때 표정까지 딱 바뀌어요. 그때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이게 요즘 달라진 세대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알까리 한 거예요. 세대들은 전 알고 있었던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냥 완전히 이제 세뇌돼가지고. 밥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죠, 이러는 그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지고 저희 때는 이게 뭐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이게 온 몸에 그냥 어떻게 체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 자동 반사. 자동 반사로 네. 그냥 나오는. 요즘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북한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북한 컷입니다. 기자님, 오늘도 준비가 되셨을까요? 드디어 제 시간이 돌아왔나요? 네. 오늘은 짜잔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진? 시집장가. 네. 색깔이 많네요. 네네. 색깔이 알록달록하네요. 그러니까요.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자 그리고 이제 신부, 신랑, 신부가 아직 똑같이 한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네요. 원래는 남성은 정장을 입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양복을 2015년경 찾아보니까 2015년경부터 북한에서 이게 모두가 한복을 입어라라고 하는 게 그게 조선 옷이다, 정통성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 이름이 있는 이 결혼 기념식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히 같이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나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북한 당국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원림화, 수림화. 그러니까 나무가 푸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신랑 신부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전통을 지켜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요거 사진 드신 김에 네. 혹시 요 한복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게요? 결혼식 날 입는 한복은 또 그 이름이 이게 달라요. 고유 명사가 있나요? 고유 명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자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좀 취재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요. 요거 배워갑니다. 결혼식 날에 입는 한복은 북한에서 첫날 옷이라고 해요. 첫날 옷. 첫날 네, 옷이요? 그냥 조선 옷이라고 안 하고 첫날 옷. 그러니까 결혼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에 입는다라고 해가지고 첫날 옷이라고 불러요. 네. 결혼할 때 첫날 옷을 사냐, 대여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결혼할 때 한복을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박사님? 북한에서는 이 한복이 그냥 복식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북한 하면 이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은 뭐겠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식, 집단주의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 민족 개념과 전통이 필요하게 된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식이나 명절이나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했다라고 해요. 북한에서도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JMD 장마당 세대로서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요즘 북한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류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을 늦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 예전에는 저희가 23살이면 금값, 24살이 은값, 25살면 타철값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정도로 좀 결혼을 빨리 했었는데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게 한국에 이렇게 우리 MC님처럼 잘생긴 남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잘생긴 표정 한 번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런 남자 만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결혼해서 뭐해요? 남편 먹여 살려야지. 애 낳으면 애도 내가 봐야지. 전체적으로 결혼 그 정년기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가 북한도 확실히 늦어진 것 같아요. 이 북한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고 또 왜 기피하게 되는 걸까요, 박사님? 지금 북한 역시나 이 결혼하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조금 상향되고 있다라는 조사들이 많은데 25세 이하에 결혼했던 비율이 제가 보니까 66.8에서 51.3으로 떨어졌고요. 오히려 30세 이상으로 나오는 게 3.0에서 14.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UN 인구기금이 2022년도 3월에 발표한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1.9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명은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막 이런 어머니 대회,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직접 눈물을 흘리면서 출생률 감소를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사실은 보여주기식이 얼마나 이 지금 북한 청년들에게 뭐 비혼, 출산 이런 거에 와닿는 뭐가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저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화 시대니까 여성들이 가정을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경제는 나는 이렇게 만선적인 경제는 아니잖아요. 나도 힘든데 내 그 아이를 내가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당국의 정책 문제가 그러면 올바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렸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책이라고 하는 걸 항상 보면은 새 쌍둥이를 낳아야 뭐 5,000원을 준다, 월에 5,000원 준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새 하는 거예요. 쌍둥이요? 새 쌍둥이를 낳아요. 삼태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네. 새 가정에서 3명을 낳아야 그 3명부터 뭐 3,000원을 준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게 확 와닿진 않은 거죠. 그리고 비혼주의자,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동분자다 라고 하는 사상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반감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대책하지 못하는 당국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이슈톡 북적북적.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채널 고정. 내가 고정됐어. 이번 순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 인권을 살펴보는 톡 쏘는 북한 인권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한번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제가 그림을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림을 준비했는데 어려운 건가요? 요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처음 네. 보는 그림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나라 우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표에 선정이 됐었었는데요. 일단 우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우표입니다. 다음은 어떤 우표일까요? 가족. 한국 아빠, 하면 예. 엄마 아닌가? 한국 하면 유명한 게 88 올림픽 세계적으로. 네, 중간에 이 하트를 조금 집중해서 애기, 봐주시면 사랑이 네. 아이 사랑이. 아이 같나요? JMZ 세대로서 당당하게 말해주시죠. 열애? 잘생긴 오빠들? 잘생긴 오빠들. 그럼 기자님이랑 박사님 혹시 어떤 그림 같나요? 저는 알고 있죠. 아, 알고 계세요? 네. 박사님 모르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요? 네, 저도 네. 이제 5살 딸 아이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생각나면서 좀 아이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 같은 게 아닌가. 그러면 박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서 정답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이 한번. 예, 그러면 제가 좀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좀 말씀을 주셨어요. 뭐 맞아요. 어린이, 가족, 사랑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확한 이름은 어린이 인권보호 특별 우표.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인권. 맞습니다. 네, 어린이 인권.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 UN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어린이는 이제 사랑을 받고 좀 건강하게 자라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뭐 언어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절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이 어린이는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뭔가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사랑, 행복, 뭐 이해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들이 성장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 존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 우표에 나타나 있는 책임이자 또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박사님 알고 계셨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표로 선정된 어린이 인권 보호 특별 우표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계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 어린이는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며 교육을 받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아동 청소년의 현실은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더라 통신이 찾아왔는데요.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북한 아동들은 봄, 가을 농사철, 방과 후 노동에 빈번하게 동원된다.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아동들은 봄, 가을 농사철, 방과 후에 노동에 빈번하게 동원된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의견이 좀 많이 갈렸는데요. 기자님은 저는 세모하겠습니다. 세모요. 일단 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대로 항상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동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일을 시킬까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에 X를 들었거든요. 네. 네, 정말 딱 이 생각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주옥 씨 표정이 눈이 지금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어떤가요? 네, 시대가 여기까지 왔지만 점점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때 그 말씀 공부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줬던 말씀이 학생들은 한 손에는 펜을, 한 손에는 막과 나치를 들어야 한다. 라고 그 교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지덕체를 갖춘 학생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규 교과 과정에 20에서 한 40일 정도의 농촌 동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서 뭐 하루 가서 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식량 모든 걸 다 싸가지고 농촌으로 다 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모내기를 하고 감자를 심고 가을 거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식량을 다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놀라고 들으세요. 그래서 하루 중에 일이 없으면 야 오늘 일이 없대, 작업이 없대, 우리 뭐 할까 하고 애들이 막 함성을 질렀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이 다 끝나고 종례를 할 때 포치 사업이라고 하는데 포치 사업할 때 내일은 무슨 작업을 하니까 무슨 도구를 가지고 학교를 와라. 이게 주요 포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를 등교할 때는 오늘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과 작업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별걸 저희 다 했어요. 뭐 핸드폰 탑 핸드폰 전파를 송신하려면 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탑 공사를 저희 학생들이 다 했어요. 한 3년 정도를 그 산을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학교에 2시간을 수업을 하고요. 강에 가서 모래랑 물이랑 돌을 다 들고 학생들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오고 이걸 하루에 막 2번, 3번 시키고. 그렇게 한 3년을 전문 기술 아닌가요? 네, 그렇게 3년을 하니까 보시면 돼요. 전문 기술자. 그래서 내 인간 띠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그걸 오르고 내리고 별 일에 다 동원됩니다. 네. 우영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농촌 지원은 대부분 다 가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도 인근 농장으로 가서 농사 일을, 그러니까 봄, 가을은 그냥 모든 노력들이 다 농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학교 때부터도 이 방과 후 이제 농촌 지원을 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주옥 씨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한 달을 완전히 수업 빼가지고 그 농장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농촌 일을 돕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농촌 동원뿐만 아니라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공사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그런 노력 그게 필요한 그런 현장에 아이들이 나가서 노력봉사를 무료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사고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우리 나무동원도 가잖아요. 나무동원. 저 학교에서 네, 이제 땔감이 없어가지고 겨울엔 또 나무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저희 이렇게 보여도요 잔뼈가 굵어서 잔뼈가
근데 기자님은 또 이제 세모를 드셨어요. 제가 이제 약간 말꼬리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밥술 뜰 힘만 있으면 이제 농촌 동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예외 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있거나 혹은 이제 간부의 자녀거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뒤로 해서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봄, 가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미 나가셨다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름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막 김매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매일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제 교육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받고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건데 이 어린이가 농산일에 동원이 왜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것도 북한 체제에서 기인하는 거죠. 이 북한에서 학생들은 이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노동 이외에도 이제 각종 노동, 이제 교사 등에 의한 개인에 의한 노동, 이제 각종 동원에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아동들까지도 동원되는 건 그만큼 지금 북한의 그 경제, 사회 실태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 보고관들이 이미 북한 당국에게 이런 아동들의 강제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에서는 이렇게 아동들의 노동까지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북한은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북한 아동들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아동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아동 권리와 복지 이게 현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북한 당국이 그만큼 이렇게 당당하다면 국제기구의 평가를 받으려고 이제 봐서 진짜 한번 봐라라고 하는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진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정할게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인식은 정말 많이 다른 거죠. 네덜란드 아동인권 단체가 2022년 아동인권지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북한은 185개 중에 117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당국도 유엔의 그런 기구의 조약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어기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조사도 받고 이런 식의 좀 전향적인 태도를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북한의 아동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이 아동 빈곤도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두 분은 또 북에 있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농촌동원 나가면 아이들 새벽부터 이제 봄이면 아직 날이 어두워요. 새벽에 모내기 같은 건 일찍 해야 되니까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밥을 진짜 요만큼 주고 그거 한술 먹고 그 차디찬 노는 원래 물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장화가 없어서 두꺼운 스타킹만 신고 들어가서 모내기를 그 손으로 막 손 호호 불면서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못 먹어서 삐쩍 마른 아이들한테 거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스타킹 뚫고 들어와서 애들 거머리한테 물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도 아이들이 겪는 고충이 뭐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하셨던 거죠? 저는 식당 근무를 했습니다. 네, 식당 근무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는 역할만 했거든요. 특무장이라고 해가지고 배급 받아오고 쌀 주고 밥하고 이 역할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농촌동원 끝나면 아이들한테 배급으로 나왔던 쌀의 일부를 남겨서 선생님 집에 갈 때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밥량을 더 줄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지고 이거는
미영 씨가 계실 때 상황이라서 배급이 그래도 배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동원 갈 땐 아예 없기 때문에 농촌동원을 가려면 한 달 전부터 포치 사업을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니까 1인당 쌀 5kg씩 준비하고 소금, 간장, 된장, 기름, 야채 다 준비해서 가야 돼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등에 지고 가는 거죠. 여기서는 점심에 급식을 주잖아요. 북한은 급식의 개념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 2, 4교시를 하면은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집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왔다 갔다 거리가 먼 친구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저도 도시락을 싸갔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3, 4명은 꼭 도시락을 못 싸와요. 그러면 얘네는요, 야, 강에 수영하러 가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수영하고 온다.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강에 나가서 뭐 물고기를 잡아 먹는 애도 있고요. 산에 가서 잠깐 모루다를 따먹는 애도 있고요. 그랬었습니다. 네. 보통 한 반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정원인데 항상 학교 졸업할 때 되면은 아이들이 한 15명 안팎의 아이들밖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그래서 북한이 뭐 지금 의무교육이다라고 선전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뭐 노동착취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갈 때요. 아우, 저 생각나요. 눈물 나요. 저희 학교 갈 때마다 그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봐요. 얼마나 부럽게 보는지 모릅니다. 셔츠 입고 가방 메고 가는 걸 보면서 그 눈빛 있잖아요. 나도 학교 가고 싶어. 나도 가서 공부하고 싶어. 네, 잊을 수 없어요. 네. 진짜 너 일하러 가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밥까지 안 주면 아 이게 진짜 뭐 영양실조나 어떠실 것 발육부종 같아요, 혹시? 밥 안 주고 일 시킨다. 저는 울죠 그 자리에서 엄마 부르면서 울 것 같아요 그 나이 때에는. 그건 맞습니다. 혁명성이 부족해서 어디 장관님이 허리띠를 조리고 일하라는데 울고 있어. 그러면은 사실 뭐 진짜 영양실조나 발육부진도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네, 맞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발육부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이 유니세프랑 WHO, 월드뱅크가 같이 발표했었던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수준 및 동향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발육부진 비율이 16.8%로 추정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수치로만 들으면 조금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이 수치는 우리 한국의 1.7%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 직전에나 등장했었던 그 맨밥에 된장 찍어 먹어도라는 이 경제난을 그대로 상징하는 그 표현이 최근에 노동신문에 다시 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더욱 상황이 안 좋게 악화가 된 거죠. 평양에 있었던 그 국제 구호기관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고 또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비축 물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듯이 2018년 이후에는 그동안 조금 좀 이 자취를 감췄었던 이 꽃제비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사한 아동들의 모습도 조금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마음 아픈 그런 사례들도 좀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 아동들이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정말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아사하는 아동까지 있을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카더라 통신은 북한 아동들은 봄, 가을, 농사철, 방과 후 노동에 빈번하게 동원된다. 요거는 O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카더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더라입니다. 북한의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을 학대한다. 와,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네, 이게. 너무 마음이 네. 아픈데 일단 바로 한번 OX 편말을 들어볼까요? 자, 북한의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을 학대한다. 하나, 둘, 셋. 네. 사실 요거는 첫 번째 카더라를 듣고 나서 들어보니 사실 뭐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학대한다라는 말이 너무 좀 네.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 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이게 누가 누구를 학대하려고 뭐 그렇게
뭐 의식하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구조상, 환경상 학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또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게 학대인지도 모르고서 학대라는 단어를 당하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학대,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여기에 대한 단어를 처음 들었고요. 어머, 한국에 와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체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와, 진짜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북한에서는 맞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뭐 오늘 안 맞으면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별게 다 그냥 툭툭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숙제 안 해도 뭐 한 대 또 맞고, 그리고 뭐 과제를 특히 안 해오면, 과제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무슨 성분 지원, 무슨 과제, 토끼 가죽 이런 과제를 제때 안 해와도 또 왜 안 해왔냐 해서 맞고, 작업을 하는데 힘이 없어서 속도를 못 냈어요. 그러면 맞아요. 미움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 하나 늘어져서 우리 집단 전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또 맞고. 그래서 그런 맞음의 일상이었어요. 모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대도 굉장하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의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생활총알을 그 소학교 때부터 하거든요. If you have something to report. I have a serious crime to report, sir. Park Ju-mi in the work unit 26 was lazy today and didn't deliver the timber on time. Reduce her rations for 3 weeks. 생활총화가 나도 비판하지만 상대를 비판하는 거잖아. 아이들한테 남을 비판하게 시키는데 이게 전체 학급 아이들 다 모인 데에서 한 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토끼 가죽을 가져와 이랬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럼 그런 아이가 생활총화에서 호상 비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체 있는 앞에서 그런 모멸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학대도 같이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토끼 가죽을 가져오라고 해요? 또 한 번 놀라시네요. 토끼 가죽을 군에 보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국경을 지킬 때 추우니까 토끼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고 귀도리를 만들어주고.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거예요. 계속 뭘 가져오라는 게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막 학대하거나 폭행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뭐 교육기관에서 북한에서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뭐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진짜 뭐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과제를 못했다 뭐 이런 각종 이유들을 절대 이 학대에서 어떻게 보면 학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건데 그때는 허용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이런 학대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려면 결국은 또 이제 뭐 뇌부를 써야 되고 또 그래서 뭐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사실상 그게 뭐 크게 개선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더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아동들의 유괴나 매매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기자님?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진 않은 건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매매나 이런 것들에 빠질 수도 있고 그거에 이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이런 보고서가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의 인신매매도 이 아동들도 인신매매를 당한 거거든요. 성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북한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정책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국제사회에서 좀 면밀하게 주시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든 너희를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가해자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이 문제가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꽃제비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저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몇십 년, 70년 세월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체형이 변한 거예요. 생김새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딱 보기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키 크고 막 얼굴도 막 서양인 같은 체격과 막 피부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키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제 북한의 남자 키가 160이 보통이다라고 하는 정도이니까 그렇게 정말 이제 인종이 달라질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게 한국 와서 느끼니까 그 부분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꽃제비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샘을 셀 수 없습니다. 역에 가면 정말 많이 몰려다니고요. 장마당에서 음식 코너 앞에는 꽃제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봤던 꽃제비 중에 너무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팠고 시장에서 큰엄마를 도와서 들쭉과 같은 열매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본인은 10몇 살이라고 하는데 8, 9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여자아이가 왔는데 발꼬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는 왜 발꼬락이 없니? 네, 물어보니까 함흥에 살았었는데 기차를 타고 겨울 내내 오다 보니까 신발이 잘 안 돼 있고 하니까 발꼬락이 얼gun 없고 해서 점점 들어가서 없는 거예요. 와, 이걸 보고 와, 잠시만,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가 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 순간 딱 주변을 봤는데요. 어머, 발꼬락 없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그때 진짜 그 떨림이 제가 탈북을 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게 3, 4월이었는데요. 7월이 되니까 아마 해산시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송장석은 엄청나요. 시장 앞에 걔네가 그게 썩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죽어요. 와, 그 앞을 제가 들어갈 때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해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북에 계실 때 뭐 이렇게 친구나 아니면 이런 어떤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권에서 우리에게 그 강연하는 장려에서 공경련에게 이 부분을 교육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미국이나 괴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책동에 의해서 국경의 아이들이 중국으로 많이 팔려가서 꼬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한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강연회 때 그런 자료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산시 어디에서 살던 누구누구가 없어졌다. 그래서 너희도 조심해라. 그만큼 지금 한국의 책동이 악랄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한국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인신매매나 다 납치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잘못은 없고 북한 정권의 잘못은 없고 근데 개인들 간에 이뤄지는 그런 암암리에 이뤄지는 일들이다라고 치부를 하거나 그게 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제 북한이 워낙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여기 한국보다 훨씬 이르다 보니까 예전에 17살 때 졸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뭐 중국으로 팔려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뭐 인신매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아동, 여성, 장애인, 우리가 이제 좀 취약계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 차원의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이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도 이제 매년 6월 1일 그런 국제 아동절 이런 걸 맞아서 성대하게 기념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를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 그 북한 아동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좀 국제사회가 이런 데 계속 경각심을 갖고 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약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나라의 이 체제를 핵심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게끔 뭐 누군가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죠.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아동들이 이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라서 그러면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거는 국제사회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보호 책임이라고는 R2P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그걸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두 번째 카더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을 학대한다. 오 중에 정말 오네요. 심각한 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하는 북한 이야기를 만나는 이슈톡 북적북적.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또 네 분 지금 평소랑은 다르게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심각해진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겪어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벗어날 생각도 사실 못 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려서 오게 됐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야, 내가 당한 게 너무 심각했구나. 그때는 모르고 당한 것도 그렇게 숨이 찼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의 아동의 상황이 조금 더 알려지게 되고 또 북한 아동에게 조금이라도 좀 좋은 개선이 하루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그런 북한 인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정책이 좀 힘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선진국으로서 열심히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는 좀 인권 선진국으로 좀 지향하는 마음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더욱더 마음을 써주시기를 저 역시도 그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을 갖고 좀 깨닫는 시간이 더 새삼됐습니다. 네,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후방 사업이 정치 사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의 사상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일단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북한은 그냥 키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어머니들, 그냥 개인들의 몫으로 남길 게 아니라 북한이 책임져야 되는 그 아이들이라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지금 북한이 보지 못하겠지만 정말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인권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고 저희는 이제 아동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노인 꽃제비가 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고민하고 그리고 탈북민들 얘기 듣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대전략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저도 깨달았고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럴까? 라는 생각을 정말 녹화마다 항상 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아동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차별, 학대, 폭력,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북한 아동 인권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민에게 듣는 우리가 잘 몰랐던 리얼한 북한 이야기. 줄임말입니다. 서비스 차.
라고 스만 해요. 빠졌는데 이게 절반이니까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QR 코드를 쓴다고요? 네, 북한에서. 네. 아마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일단 거기 끌려갔다가 나온 사람이 없고요. 어느 순간 어느 집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럼 그 집 정치범 수용소 갔나 봐. 이게 그냥 소문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앉아서 했어요. 신년사를.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나라를 구하신 수령님도 앉아서 안 했는데 원수님을 비난. 네, 그 말을 이제 몇 명 안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집 일가 가족이 다음 날에는 없어진 거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인텔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학급 노동자가 정치범으로 끌려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발로 단칼 머리를 치시는데 그냥 거기서 정신을 잃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어떤 인권 유린이 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6화잖아요. 네. 6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인권 유린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으로 제일 세게 일어나는 곳이 그곳. 그렇죠.